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8의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의 김민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출국합니다. 전 세계 이무기 정상회담에 주목이 되면서 또 글로벌 증시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오늘 26일에는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 참석해서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예고되어 있는 빅 이벤트들 확인하시고요. 또 관련한 영향까지 모두 분석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뮬러 특검이요, 드디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마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대선 당시에 정말로 러시아가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러시아가요, 신무기를 공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미국과 러시아가 또 무기 대항전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이슈가 또 우리 글로벌 이슈에는,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새롭게 준비한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주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또 최근에 미국 주식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너 꼭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 WWE에 대한 소식입니다. 주가가 1년 새에 300%나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WWE는 레슬링과 관련한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를 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오늘 그렇다면 관심 가져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은수 스타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요, 보고서를 제출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내용을 보니까요, 매너포트 같은 경우에는 22년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2020년 대선 후보들과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과의 경쟁 구도가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요, 특검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다라는 말은 이제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왔던 바가 있죠. 이 내용 관련해서는 미국 CNN 방송이 20일 처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다른 언론도 같은 보도를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 여러 언론은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특검이 이르면 내주 초에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가 지금 징역 17년에서 2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뮬러 특검은 매너포트가 대담한 범죄 행위에 기소된 뒤에도 이 기만 수출책을 계속 이어온 점을 엄정한 선고다. 이걸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돈 세탁과 증인 협박 등의 이 혐의로 오는 3월 13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이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오랜 시간 준비해온 뮬러 특검 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특검이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수사 결과 자체가 이 기밀사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검 수사를 지휘하는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 장관은 수사 결과를 정리해서 연방 의회로 이제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매튜 휘터커 당시 법무장관 대행이요,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특검 수사가 마무리에 근접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특검팀 지금 변호사도 17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이제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가 이제 지난 2017년 5월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거의 2년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이죠. FBI 국장을 전격적으로 경질을 하면서 이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이 특검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이 당시 FBI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지휘하는 코미 국장이 경질되면서 이 FBI를 감독하는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을 임명한 겁니다. 이 그간 특검에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했던 내용을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통 의혹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법방해 의혹입니다. 이 내통 혐의는요, 지난 미국 대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재선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지금 이 대선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네요. 이게 3년 전이네요.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제 러시아가 개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을 했다라는 이런 의혹입니다. 그리고 사법방해 의혹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를 했다, 대놓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주로 이 사법방해 혐의에 좀 집중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특검이 지금 2년간 수사를 하면서 기소한 사람이 지금 꽤 많이 나왔죠. 현재 지금 개인이 34명이고요. 기관이 3곳입니다. 이 기관은 모두 러시아 쪽 기관이고요. 기소된 사람 34명 가운데 25명도 모두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기소된 사람은 이제 6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폴 매너포트를 비롯해서 이제 5명이 좀 더 있습니다. 이 대부분 의회나 수사당국의 위증한 혐의, 개인 비리, 그리고 이 증인, 를 이제 회유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하지만 이 특검 수사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인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내통이나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들은 이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러시아인들이 해킹 등으로 이제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데, 모두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제로 이들을 이 미국 법정에 세우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기소된 사람들 중에 이 마이클 코온 씨는요,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 코온 변호사는 개인 비리와 이제 위증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오는 3월 6일에 수감될 예정이었는데, 이 코온 변호사는 이제 수감 일정을 조금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어깨 수술을 이제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5월 6일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전에 지금 코온 씨는 교도소에 가기 전에 이제 다음 주 연방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이 비공개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점, 이제 현재 지금 이렇게 나는 위증을 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또 수사 결과가 어디까지 공개될지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지금 일단 2년이 넘는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간 특검은 수사 내용을 철저하게 함구해왔기 때문에 이 사실상 누구도 지금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밀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사실 특검 보고서도 기소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언급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특검이 수사 결과를 제출한다고 해서 이 관련된 수사가 모두 끝나냐?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몇몇 항목은 이 특검이 아닌 사법 당국이 이제 수사를 좀 이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뉴욕 연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이제 기금 유용을 어디다가 썼냐라는 이제 이런 의혹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사실상 이 기사를 조금 특히나 좀 준비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월가에서는 이 뮬러 특검 보고서에 대해서 별 기대를 갖지 않는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풍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지금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의 운명이 걸린 빅 이벤트죠.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 두 가지 큰 이벤트가 2월 말 16년 미국 대선에서 발생한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조사한 뮬러 특검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때인 2월 말, 이게 이제 현 상황에서 연이어서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이게 왜 이렇게 연이어서 열리게 된 동인이 뭘까라는 궁금증일까요? 아니면 좀 의심이랄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랄까요? 의문점을 갖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던
어쨌든 간 이 워싱턴 정가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것은 확실합니다. 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이 탄핵까지는 못 간다고 하면 이제 보고서에 발표된 각종 혐의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공격을 퍼부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 대선 선거에서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앞서 제가 기사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8명 됩니다. 그만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벼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가 이제 뮬러 보고서로 시끄러워질 때쯤에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2번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잡혀 있다. 지금 이 부분만으로도 논란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예상이 저는 되고 있고요. 특히나 미중 협상, 북미 회담 등 정말 이 세계 경제를 논하는 회담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눈에 가시는 뭐겠어요? 지금 뮬러 특검이거든요. 이 뮬러 특검을 조금 잊혀지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이 사업적인 이런 스킬 이런 거를 이제 자신의 히든 카드의 용도로만 좀 써질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러시아가 신무기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또 저렴한데요. 공격성은 또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미사일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또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좀 자세한 소식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번에 신무기를 제조했습니다. 지금 AK-47이라는 자동 소총을 이제 개발한 건데 이게 일명 좀 무섭게도 자살 드론이다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요, 이 칼라슈니코프사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 전시장에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방산 전시회 IDEX 2019에서 이 자살 드론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크기는 작지만요, 이 자동 소총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폭이 1.2m고요. 2.7kg의 폭발물을 가지고 이 시속 129km를 30분 동안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럼 64km 떨어진 목표물까지 날아갈 수 있는 조금 이제 저렴한 크루즈 미사일인 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미사일 관련해서는요, 현재 미국의 이란 제재가 좀 시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크게 보면 이란은 원유 생산량 상위 국가고요. 러시아 또한 이 비오펙 회원 이러면서 전 세계 최대 산유국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유가와 연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새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이죠. 이날 1시간 20분 동안 러시아 상하 의원들과 정부 인사 그리고 사회 각계 대표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핵심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미사일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좀 예고했는데 특히나 미국의 이 미사일 정책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유럽의 자국을 위협할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러시아, 우리나라도 이에 대칭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즉 맞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이 러시아가 대응하는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이 배치될 유럽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군사지휘본부도 겨냥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잇따라 지금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이죠. INF 탈퇴를 선언하면서 지금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러시아의 지금 중거리 핵 전력 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지금 러시아는 이 INF 탈퇴를 선언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INF를 둘 다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요. 이 INF 조약은 과거 냉전 시대였죠.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이 맺은 핵 감축 조약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질 이유가 있다. 근데 러시아는 이것이 미국 탓이다라고 한 이유를 보시면 지금 미국이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기 위해서 구실을 억지로 만들고 있다. 나는 그게 눈에 보인다라고 푸틴 대통령이 신랄하게 말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뭐 이제 미국을 이제 맞대응을 한다고 해도 조금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이제 나빠지게 된다면 전 세계에 영향이 이제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치를 원하지 않고 특히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대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지금 미국의 대러시아 이 제재를 파괴적인 정책이라고 미국은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지금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이 국제규범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서 러시아인들을 지금 기관 등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의 첨단 무기들을 선보이면서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 무기를 이렇게 굉장히 과시한다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국정연설을 할 때마다 굉장히 우리는 이런 큰 미사일이 있다라고 종종 밝히기도 하시는 분인데 이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신무기를 제조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은요, 지금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인 치르콘을 이 음속보다 9배나 빠른 마하 9 속도로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비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 자랑이랄까요? 자랑까지 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푸틴 대통령 올 봄에 포세이돈으로 무장한 첫 번째 핵 잠수함이 진수될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이 밖에 지금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아방가르드를 이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신형 레이저 무기 페레스베트 그리고 12월경에는 실전 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형 무기들을요,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서 방어 능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이게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이제 푸틴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미국에서는 이것을 선전용이다라고 일축을 한 상황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대변인 국무부 대변인은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연설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해온 행동에 대한 책임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왔던 러시아 측의 선전 활동에 불과하다라고 현재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유가와 관련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매매 전략 시간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월요일마다 또 주요 지표 그리고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 굉장히 빅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월요일마다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께 주요 지표와 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뮬러 특검 등의 미국 정치 이벤트 그리고 미국의 유럽 관련 수입차 관세 여부 그리고 1월 FOMC 의사록 등에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협상 결과는요,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점에서 이것보다는 이제 협상 기한 연장 여부, 양국 간의 행보에 지금 시장의 관심이 조금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사실상 선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이 달러화의 향방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한 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다시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이 제한된 범위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민주당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이제 국경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지금 해제를 위해서 대응책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관련 이슈가 사실상 재부각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표 관련해서는요, 이번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제조업 지수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국 제조업 지수 결과는 이 경기도나 이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5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지수와 소비자 신뢰 지수, 주택 착공 그리고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실적이 이제 하반기에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난 실적이 이제 남아 있는 실적이 있죠. 홈디포, 메이시스, 이오지 리소스 등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2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역시나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청문회가 좀 있을 예정이고요. 이날 북미 정상회담이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상당히 저 또한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다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라이트하이저 무역 협상 관련 하원 증언도 있을 예정이고요. TJX, 로이어스 베스트바이, 엘브랜드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28일 목요일은요. 이날 미국 4분기 GDP 성장률과 이 시카고 PMI 그리고 1월 기촌주택 매매 지수가 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 총재,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날 실적은 노드스트롬이 실적을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마지막 날 1일 금요일이죠. 이날은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도 조금 집중하셔서 보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날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1월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수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 미중 무역 협상 이제 좀 귀한 날입니다. 또한 이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 경제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 정치 이슈들 말고도 또 PMI 지수, 또 GDP 지수도 함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또 어떻게 매매를 펼치셨고 오늘장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요. 제가 이 크루드 오일과 나스닥 그리고 지금 거의 1년째 밀고 있는 팔라디움 또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크루드오일 일봉상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크루드오일 일봉상 차트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이 유가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이 3월 말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이제 유가 상승을 어느 정도 이제 지지한 것 같고요. 이 위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좀 이르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이 베이커 휴즈 원유 채굴 장비수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는 베이커 휴즈 원유 채굴 장비수가 소폭 줄어들면서 이 급격한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는 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면 57.35에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이 3일 연속 좀 정확하게 걸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7.35 현재 57.35에 지금 딱 걸려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저항 라인이 상당히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강하기 때문에 57.35에서 올라오면 조금 짧은 매도도 이제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57.35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안전한 매수 자리로는 55.80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55.80이요. 여기 지금 굉장히 지지라 저항 라인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죠. 그래서 55.80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조정 후에 다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35로 돌파해서 이제 안착을 한다라고 보이면요. 그 다음 라인은 59.1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나스닥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 역시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승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중국 협상 대표단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는 이제 소식이 좀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나스닥 선물의 경우는 현재 중요했던 7,000포인트, 현재 7,000포인트 라인에서 지난주에 이 완전하게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이 안착할 경우에 제가 이제 7,175포인트까지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역시 7,175포인트까지 목표 가격대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 7,000포인트까지 밀리면 신규 매수 대응도 이제 조금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으로 만약에 이 7,175포인트 위 상단 라인이죠. 이 상단 라인마저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상승 랠리의 최종 마지노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 7,320. 현재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7,320포인트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선물은요, 밀리면 매수하는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어서 마지막 팔라듐이죠. 네.
지금 팔라듐 거의 매주 제가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이 차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지금 조정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팔라듐이요, 이제 가장 비싼 금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이어서 3배 정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3배 정도 지금 뛴 상태고요. 아직도 그런데 지금 매수 의견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지금 일단 1465.3, 골드보다 더 비싼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금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지난주 역시도 계속 상승세를 거듭했고, 일단은 1431달러의 지지라인이 있습니다. 1431달러, 맨 여기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1431달러의 지지라인이 있는데요. 지금 이 라인에서 신규 매수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 하단 라인은 1381달러에서 매수를 조금 대기하다가 조금 이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팔라듐은요, 절대 매도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꺾여서 매도가 가능하려면 최소 1271달러까지는 깨져야 됩니다. 1227달러면 지금 현재 이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깨져야 매도 라인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눌릴 때마다 이 매수 플레이를 좀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굉장히 멋있는 차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매수 플레이로 진행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라듐은 아직까지도 매도가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모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 투자 상담, 유사 주식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개정부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국내 금융가에서 가장 핫한 해외 주식을 꼽으라면 미국 주식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부터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에서는요, 애플과 맥도날드 등 친숙한 기업들을 보다 다가가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릴 종목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다뤄줄 우리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일섭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 미국 주식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각오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쉬워졌고, 예전에는 한국 주식을 시간 때문에 혹시 낮에 자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만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열려 있어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지금 증권사들이 프로모션 하는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기사도 보시면 미국 주식에 돈이 엄청 몰리고 있다, 이 얘기도 나오고 되게 시초 같아요. 중국 주식이 처음에 후광통, 성광통 들어오면서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지만 증시가 너무나 안 좋아서 곤두박질 치는 바람에 지금 거래량이 엄청 줄어버렸어요. 반면에 미국 주식은 아시다시피 정말 그냥 자고 깨면은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박찬호 선수 LA 다저스 경기 볼 때 맨날 쟤는 낮 경기 하는데 왜 저 미국 사람들은 저기 다 10,000원이 될까? 천조국이다. 자, 천조국인 거 맞는데 왜 천조국이냐?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장기 보유해서 수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낮에도 미국 경기 보면서 치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우리도 물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수 없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에 와 있기 때문에 알아놓는 건 좋잖아요. 알아놓으면 언제든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이걸 돈을 넣지 않더라도 내가 세계적인 기업을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러면서 공부하면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해 놓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일섭 스타님의 활약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요, 전일장 미국 시장 시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제가 월요일 날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주말 들어가기 전에 열린 것들. 그리고 주말에 이제 또 소식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겹쳐 있어요. 뭐 언론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다들 미중 무역 분쟁 얘기만 하고 종목에서는 크래프트 하인즈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거 많이 갖고 있는데 케찹 많이 쓰시죠? 하인즈 케찹. 근데 그 주가가 곤두박질 쳐서 워렌 버핏이 손실 봤다. 이 얘기. 미중 무역 분쟁 그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뉴스가 많이 나왔고 전반적으로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냥 쭉 얘기를 할까요? 네. 그래서 일단 다우, 나스닥, 뭐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주요 지수 다 상관없이 대단합니다. 미국 주식은 이래서 해야 되나? 이런 프로모션을 그렇게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서 깨지지 말고 뭐 맥도날드, 애플 사라. 근데 그게 막 정말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현혹적인 문구만 아니에요. 정말 알맹이가 없는데 그러면 정말 사기인데 정말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다우, 나스닥, S&P 500 이런 것들이 부럽다고밖에 할 수가 없죠. 사실 다 만회했습니다. 지금 사실 작년 말에 하락세는 없어졌어요. 지금 다 작년 말에 18년도 11월 달에 급락했던 부분은 다 만회되고 지금 오히려 역사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전부 다. 다우, 나스닥, S&P 500이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종목을 보시면 일단 팡 종목이라고 했죠. 무슨 팡팡 애니팡도 아니고 팡팡. 그게 나스닥에 있는 20대1 총화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뭐 넷플릭스는 다들 아시겠죠. 최근에 김은희 작가의 킹덤이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을 하면서 또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그 홍보가 되었던 넷플릭스 또 총화에 들어있고 FAANG 이거 약자인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게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보세요. 애플이 2위고요. 팡 종목에 있는 것들만 부를게요. 애플 2위, 아마존닷컴 3위고요. 시가총액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4위에 알파벳 C 이게 구글의 모 기업입니다. 구글을 사려면 알파벳 주가를 사시면 되는 거고 페이스북 FB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알파벳 A랑 C는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그냥 구글의 모 기업인 알파벳 주가가 그 기업이 4위, 6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11위에 있고요. 그리고 다 했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전원 다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보시다시피 네. 다 상승을 했고요. 이게 굉장히 그 나스닥에서 의미하는 바가 큰 게 이 시대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총화라고 불리는 애들을 종합해 놓은 게 팡 주식이라고 불리는데 이것들이 다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보통 4대 지수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8%로 4대 지수 중에 가장 급등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느덧 2018년 3월 달에 역사상 신고가에 또 다가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에 들어있는 그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에 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겠는데요. 살짝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필라델피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라델피아 지역에 네.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나스닥에 상장이 많이 된 기업들이 있었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따로 이제 어떤 4대 지수로 들어가서 항상 언론에서 4개를 설명할 때 보통 그러니까 뉴욕 종합주가지수를 설명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다우존스 30이라는 다우존스사에서 발표하는 30가지 종목의 가중평균된 그 지수가 있고요. 네. 나스닥의 기술주인 총화 그리고 나스닥 중에서도 반도체 쪽을 특화시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존재를 하고요. S&P 500은 500 종목 여러 가지 산업을 다 아울러서 공업주에 관련된 부분을 그 특화할 수 있는 지수. 그래서 반도체 지수를 보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야 되고 그러면 필라델피아의 경기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 경기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주들도 지금 다 올랐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50%, 인텔 2.10, 자이링스 2.93, AMD 1.84, 퀄컴 1.47, 엔비디아 2.20. 그리고 지금 제가 반도체 업종을 펴놨는데 브로드컴 한 종목 빼고 전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종목을 쉬는 시간에 좀 펴놨어요. 자, 이걸 보면 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얼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얘기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연관된 국내 주식시장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도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관련이 깊어요. 삼성전자를 항상 그 분석을 할 때 그 리포트 나올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비교해 놓죠. 물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위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 3등을 하는 시장인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지금 게임이 끝났어요. 삼성전자가 1등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을 했지만 20개월 선에 막혔죠. 근데 보세요. 인텔과 AMD 이거 어디서 많이 들으셨나요? 옛날에 우리 모바일 폰 시대, 전성시대 일어나기 전에 컴퓨터 살 때 전부 인텔 칩 아니면 AMD예요. 홈쇼핑을 살 때 그러잖아요. 인텔 좀 비싸고 AMD 좀 싼 거. 근데 인텔하고 AMD의 주가는 지금 20개월 선을 깨지도 않았고 작년 말에 지금 거기서 반등을 해서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죠. 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인텔, AMD는 이렇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시장까지 진출한다고 하면 지금 주가는 뭐 그런 음모론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승했겠죠. 어쨌든 인텔, AMD가 지금 급등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도 지금 다 올랐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이것도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수혜가 될 거다 하면서 얘기 나오는데 지금 다 올랐어요. 제너럴 모터스 올랐고 테슬라 전기차 관련된 주식 올랐고요. 그리고 정유주도 올랐습니다. 정유주도 지금 뭐 말이 많이 나오는데 유가가 일단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유주는 유가가 상승하면 올라요. 그리고 화학주는 정유를 받아쓰기 때문에 약간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일단 정유주는 유가가 오르면 좋습니다. WTI, 두바이, 브렌트유 3대 유종이 다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유가 관련 업종도 다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그 큰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에 있는 쉐브론이라던가 지금 엑슨모빌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뉴욕 시장에서 지금 그 초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쉐브론도 지금 15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쉐브론이라던가 지금 엑슨모빌 같은 회사도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가 될 것이고 유가도 올랐고 그리고 자동차주 관련해서 다 동시에 다 상승을 해서 지금 미국장은 굉장히 뜨겁고 한쪽에서는 미국의 그 주요 기사들을 봤더니 이거 지금 과매수권 아니냐, 미중 무역 분쟁에 너무 들뜬 기대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나 지금은 압도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경기 호황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뉴스가 훨씬 비중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종목들을 저희가 훑어봐도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요, 이슈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요, 이 프로레슬링과 관련한 종목입니다. WWE의 회장과 관련한 소식이네요. 네. 자, WWE. 저는 어렸을 때 헐크 호건과 워리어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워리어가 뭐 총 맞아 죽었다고 했을 때 너무 슬퍼했고 링반동을 한다고 막 연습을 하다가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그때만 해도 다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쇼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약간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에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게 쇼라는 걸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거는 뭐 스포츠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저는 뭐 정말 뭐 미국 프로레슬링도 그런 줄만 알았죠. 근데 나중에 그게 다 각본이 있었고 굉장히 그 화려한 엔터테이너들이 출연을 하는 것이었고 일종의 쇼였다. 하지만 그 관중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즐기는 거고 그런 것들을 왜 스포츠인데 그렇게 쇼로 하냐 이러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빈스 맥마흔 회장이 있죠. 16년 만에 400대 부자 순위 239위에 재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 기사에서 따온 건데 네. 일단 이 빈스 맥마흔 회장 그 프로레슬링, 미국 프로레슬링 그 굉장히 팬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직접 링 위에 올라와서 싸우는 거 많이 보셨죠? 마이크 들고 얼굴 붉히면서 마이크 집어 던지다가 어떤 선수에게 맞기도 하고 부인한테 그 급소를 맞은 적도 있어요. 링에서 딸하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막장 드라마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근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막장으로 몰고 가서 시청률 높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 막장이 나와야 돼요. 막 불륜이 나오고 굉장히 형제들끼리의 다툼, 막 가족들끼리의 불화 이런 것들이 링 위에서 그것도 정신적인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 1969년에 원래 그 부친이 경영하던 프로레슬링 프로모션 기업의 경기 매니저로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1971년부터 1997년까지 26년간 TV 프로레슬링 해설자로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정보를 많이 얻었겠죠. 우리나라도 프로야구 감독들 보면 해설자하고 다시 감독으로 돌아왔을 때 인터넷 댓글 보면 이러잖아요. 역시 해설자를 해서 경기 보는 폭이 넓어졌다. 요즘은 사실 네티즌들이 더 똑똑하거든요. 감독을 돌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감독을 안 하면 오히려 평가를 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자를 한번 했다는 거는 굉장히 그런 폭을 넓혀줍니다. 그렇게 했고 1985년에 레슬매니아 1이 대박이 납니다. 이게 바로 그 제 시절 때 그때 바로 헐크 호건이 등장을 해요. 헐크 호건은 그냥 밤무대를 전전하던 삼류 가수였습니다. 근데 빈스 맥마원 회장이 픽업을 한 거죠. 그 끼를 본 거예요. 끼를 보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시대 최고의 스타들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신디 로퍼 이 다 합쳐서 이것부터가 쇼잖아요. 이게 스포츠였어 봐요. 헐크 호건 삼류 가수와 신디 로퍼 최고 가수와 무하마드 알리 최고의 복서가 둘이 같은 무대에서 같은 규칙으로 붙는데 누가 맞아 터지겠냐고요. 그쵸. 무하마드 알리가 이기겠죠. 근데 이거는 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났고요. 근데 92년도에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유명한 선수들, 뭐, 예전에 저 때는 저는 달러맨을 좋아했거든요. 달러를 팔면서 여기저기 붙었다, 박쥐처럼. 근데 방송 재벌 테드 터너가 설립한 WCW, 그때 보신 분들은 막 업체가 난립을 하면서 업체 선수들끼리 싸우고 막 팀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테드 터너가 다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헐크 호건을 키우려고 숀 마이클스, 브렛 허트, 언더테이커 아시죠? 다크서클 장난 아니고 죽음의 음악 나오면서 언더테이커 등장하면 다 고개를 수그립니다. 그 오금을 저리고요. 신인 스타를 발굴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부활을 하니 약물 복용 파동을 다 덮었어요. 그랬더니 터너가 2001년도에 430만 달러의 WCW를 WWF로 매각을 하고 빈스 맥마흔 회장은 WWF를 2002년도에 WWE2로 변경을 하면서 이 주식시장에도 WWE2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 10월 달부터 2018년 10월 달까지 이 기준으로 5배를 올랐어요. 그래서 빈스 맥마흔 회장이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지금 WWE의 차트를 보세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오르는데 무슨 배경이 있었는지 두 번째 이슈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너무 길었죠. 비밀을 공개하는 시간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레슬링을 저는 즐겨보지는 않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종목 소개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첫날인데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5개가 다 제가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세상에서 그걸 빼놓으면은 왜 사냐고 물어도 대답 잘 하실 분 없죠. 만약에 먹는 즐거움을 빼면은 없잖아요, 사실. 그쵸? 다른 즐거움도 있겠지만, 먹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못 하잖아요. 결국, 먹는 거 5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얼마나 안정적인가. 우리나라의 식품주들 보시면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미국은 더 강력해요. 지금 도미노 피자를 첫 번째로 할 건데요. 다들 아시죠? 미국 내 점포 공급망 국제 프랜차이즈 3개 부문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2016년 기준으로 80여 개국 대상으로 13,000개 점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도미노 피자의 주가, 피자가 팔릴 때마다 그냥 도미노 피자를 드시는 분들은 도미노 피자를 계속 사셨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예전에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이 도미노 피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게 제가 오르는 종목을 갖다가 여기다 껴넣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먹는 주식을 준비를 한 다음에 그냥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차트가. 도미노 피자는 이제 260달러인데 지금 예를 들어 2012년만 해도 32달러였습니다. 32달러에서 260달러까지 갔어요. 300달러까지 갔어요. 10배가 오르죠. 자, 굳이 급등주로 안 하더라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쭉쭉 할까요? 두 번째는 웬디스입니다. 웬디스는 지금 웬디스도 지금 많이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디 있었냐면은 옛날에 압구정역 뒤에 근처에 있었죠. 송암교회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있었는데 망해서 나갔어요. 그때 막 확장하고 웬디스, 코코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망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웬디스가 우리나라에서 망했지. 잘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망한 거 뭐 있죠? 까르푸. 자, 근데 까르푸, 웬디스, 그러니까 망하는 데 다 있어요. 스타벅스 어디 가서 망했어요? 이탈리아 가서 망했잖아요.
안 먹히니까 미국 커피가. 자, 근데 전 세계는 국가가 많이 있어요. 한 국가에서 망했다고 주가가 끝난다는 게 아닌 게 여기서 증명이 되죠. 웬디스도 보세요. 2012년도 3달러에서 지금 18달러까지 가는데 2013년도 18년까지 만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웬디스는 전 세계 대상으로 햄버거와 샌드위치 부분, 퀵 서비스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이것도 2016년 6월달 기준으로 전 세계 6,500개 이 가맹점 운영하고 있어요. 자, 인구가 줄고 뭐 미국이 뭐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자, 이거는 우리가 지구본을 돌려보듯이 봐야 돼요. 지구본을 돌려봤을 때 아직 우리가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 낙후된 지역은 발전 가능성, 성장할 파이가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요즘에 누가 내수를 먹고 살아요. 그렇죠? 다 해외 수출을 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준다고 왜 식품 기업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전 세계를 무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동남아시아 아직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웬디스라던가 뭐 도미노 피자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969년에 설립되었고 2011년에 웬디스라는 사명으로 2011년에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1969년에 설립됐으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 그 뒤로 주가가 정말 꾸준히 올랐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2018년도 내내 횡보를 했는데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이 모였고 그동안에 보면 20개월선만 가면은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개월선에 지난년도 말에 조정을 마치고 지금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웬디스 주가에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햄버거 종목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쉐이크 쉐이크. 어제 쉐이크를 먹었어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솔직히 네.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호불호가 갈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쉐이크쉑이 원래 맥도날드라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있는데 얘는 수제버거예요. 우리나라에 크라제버거가 들어왔다가 완전히 정말 망신당하고 지금 그 초라해진 거 아시죠? 그런데 쉐이크쉑이 약간 그런 부활. 처음에 이거 2002년도에 뉴욕 맨하튼의 메디슨 스퀘어 공원 핫도그 푸드트럭으로 출발했는데 푸드트럭으로 출발한 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얼마나 대박이 났겠어요. 이게 입소문을 타고 인기 햄버거 체인이 된 건데 지금 그 푸드트럭에서 팔던 거랑은 다르게 프리미엄 버거에 거기 커스터드도 있고 보면 맥주도 있어요. 그 사이드 메뉴로 그 감자튀김도 맥도날드의 감자튀김보다 고급지죠. 그렇죠? 약간 이렇게 굴곡져가지고 그 바삭바삭하고. 명칭이 있죠. 네, 바삭바삭하고 그 패티도 틀려요. 그냥 정말 잡육 여러 가지 고기를 섞은 게 아니라 거기는 질 좋은 소고기 패티를 써요. 그래서 가격이 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쉐이크쉑은 2015년도에 상장이 되었는데 역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쉐이크쉑의 주가는 사실 뭐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지금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의 어떤 패스트푸드 이것을 결국 꺾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쉐이크쉑은 뉴욕의 명물입니다. LA의 명물은 뭡니까? 인앤아웃이라는 수제버거가 있죠. LA 여행 가면 많이 보시죠?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과속을 하다가 경찰관에 걸렸는데 경찰관이 왜 과속을 했냐고 했을 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앤아웃 버거를 먹고 싶은데 빨리 가야 됩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실제로 임신했을 때 계속 인앤아웃 버거를 먹었다고 하죠. 자, 그럴 만큼 어떤 특정 층이 분명히 있어요. 쉑쉑, 그리고 인앤아웃, 그리고 고든 램지 버거도 있죠. 맨날 소리치고 우리나라에서 뭐 맥주 광고도 찍었었잖아요. 고든 램지 씨가 만든 고든 램지 버거는 라스베가스에 가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수제 버거들도 미국의 주요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지지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맥도날드 같은 그런 대중화된 패스트푸드, 웬디스 같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성장을 분명히 하겠지만 쉑쉑이라던가 인앤아웃이라던가 고든 램지 이런 것도 곳곳에 명성을 얻고 갈 수 있고 그중에 가장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게 쉐이크쉑. 우리나라에 벌써 많이 생겼잖아요. 인앤아웃은 몇 년 전에 압구정역에서 맛 테스트만 하고 갔어요. 아직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앤아웃은 적극적인 진출을 늦는 대신에 쉐이크쉑은 벌써 전 세계 진출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종목은 던킨 도너츠입니다. 그만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와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스타님, 오늘 좀 소감이 어떠세요? 네, 너무 항상 길게 해서 시간 분배를 해서 첫 시간에서 시간 분배를 못한 것 같고요. 네, 역시 그 햄버거도
한 번 먹고 사실 찬 햄버거, 찬 피자 다음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햄버거가 너무 커서 다 안 먹었고요. 좀 패티랑 이런 것들 많이 남겨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역사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까지 모두 곁들여져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스타님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문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